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첫 방학을 맞이했다. 과제와 시험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산이었고 캠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 우리는 총 4명이었다. 나와 민수, 그리고 유진이와 지연이. 우리는 각자 배낭을 메고 차를 타고 캠핑장으로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준비했다. 캠핑장에는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적막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만큼 밤늦도록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산속 캠핑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이질적인 공기를 풍겼다. 바람소리, 작은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앉아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공포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하나 둘 이어지던 중 유진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오래된 전설 들어봤어? 이 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말이야. 지연이는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다. 어떤 귀신 말이야? 유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산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옛날에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다 그만 사고로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이 산을 배회한다고 해.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돌아올 줄 알고 매일 산을 돌아다닌대. 그 이야기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런 얘긴 어디에나 있잖아. 다 집 떠나면 그런 전설 하나쯤은 있더라고. 하지만 민수는 약간 겁이 난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그 여자가 나온다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캠핑장 근처래. 분위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괜히 공기를 가르듯 손을 휘저었다. 그만해. 괜히 겁주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각자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밤이 깊을수록 숲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간간히 들리는 부엉이 소리마저 소름 끼치게 했다. 그때였다.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여자 의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분명히 어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더니 민수도 이미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들었어? 민수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겠지.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때 지연이와 유진이도 텐트에서 나와 있었다. 우리 모두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연이는 불안한 듯이 말했다. 우리는 자욱한 어둠 속을 탐색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섬뜩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모닥불 근처로 돌아와 서로를 의지하기로 했다. 불이 조금이라도 꺼질까봐 걱정하며 장작을 더 넣어 불길을 키웠다.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는 순간이었다. 누구세요?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뭔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그쪽을 비추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있다고 느꼈다.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 있고 그 존재는 우리의 주위를 맴돌듯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점점 두려움에 압도되어 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막다른 곳인 차 쪽으로 달리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후다닥 짐을 챙기고 차로 향했다. 그 짐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던 그 존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차에 타고 문을 잠그자마자 민수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미세하게 비치는 형체가 보였다. 초점이 맞지 않은 모습으로 여자의 형체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풀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저 고민할 겨를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그 형체는 어느새 사라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결코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내내 여자의 울음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 4명의 사이에는 공포의 산이라는 말이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내 이야기였다. 아직도 그 산을 지나칠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새어나와 온몸의 소름이 돋곤한다. 과연 그날 우리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이들은 단순한 낭설이 아니기를 모두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주인공 민준이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과 분위기로 민준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민준의 또래 아이들이 많지 않았고 할머니의 말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마을 구석구석을 탐방하던 중 아기자기한 나무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오래된 나일락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그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인 수호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머리카락에 밝은 미소를 지닌 수호는 민준에게 숨바꼭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숨바꼭질을 하면 정말 재미있어. 수호는 사라질 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무릇한 마음으로 동의했고 두 아이는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술래가 되었고 민준은 열심히 숨을 곳을 찾아 뛰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수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시 나무집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수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지쳐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편안히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호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춥고 으스스한 기운에 몸을 웅크렸고 그 날밤을 겨우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그 나무집에 대해 할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오래전 그 집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호라는 소년이 있었단다. 아주 활발하고 친구를 좋아하던 아이지. 하지만 숨바꼭질을 하던 도중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 민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수호가 그 이야기의 소년과 같은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민준은 수호를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수호는 항상 나무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할머니 댁에서의 방학이 끝나갈 때쯤 민준은 수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러 나무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수호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바꼭질 하자. 수호는 제안했고 민준은 이번만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민준은 술래가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 민준 10까지 세고 눈을 뜬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나무 집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고 낯선 서늘한 느낌,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수호의 속삭이며기야. 나를 찾아봐. 민준은 다시 그곳을 헤맸지만 그때와는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 갇혀버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흐르고 민준 또한 수호처럼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마을의 나무집 근처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민준은 시험 기간이 끝난 후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간 그는 공포체험숙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시선이 멈췄다. 흥미를 느낀 민준은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게시자는 친구들과 함께한 폐가를 방문했다가 겪은 섬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용감하다고 소문난 친구들과 함께 민준도 그 폐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낡고 버려진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오래된 3층 건물로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의 벽은 벗겨져 있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을 의지하며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문이 반쯤 열린 채 덜컹거리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문을 넘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긁힌 자국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1층부터 조심스레 살펴보던 그들은 곧 알 수 없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마치 속삭이듯 들리는 소리에 모두의 신경이 곤두섰다. 진원지를 찾아 헤매던 그들은 2층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계단 위에서는 잡히지 않는 그림자들이 하늘거렸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 어두운 복도 끝에서 스산한 한기가 느껴졌다. 민준은 친구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할 것을 알렸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문이 여러 개 달린 낡은 방들이 나타났다. 그중 한 방에서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민준은 문을 열어보았다. 그 방은 다른 방과 대동소이하게 버려진 상태였지만 창문 쪽에서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창문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그어둔 듯한 자국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지만 눈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친구들은 장난스레 사진을 만졌지만 민준은 왠지 모를 불안에 사진을 다시 내려두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주위에 선명한 발자국 소리가 났고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건물을 빠져나오며 차에 도착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블랙아웃된 기억처럼 방금 있었던 일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친구들과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자꾸만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렸고 문득 사진 속 소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불안에 떨린 그는 마침내 창문을 열어봤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민준은 폐가에 갔던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폐가의 그 방에 홀로 갇혀 있었고 누군가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꿈이 점점 심각해지자 친구들과 함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야기를 듣고는 폐가에 무언가 씌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살다가 죽은 홀령과 관련이 있으며 사진 속 소녀가 그 홀령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당의 도움으로 민준과 친구들은 폐가에 남아있던 영혼을 달래주었고 그들의 불안한 기억도 점차 잦아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민준은 탐험하며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가끔씩 그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곤 했고 그는 절대로 폐가나 미지의 장소에 무턱대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